그만큼 종류가 많다 중국 음식이. 그런데 참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그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종류가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데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중국 학전공 김효명 교수 모시고 그 중국의 산불 중에 하나인 중국 음식에 대해 근데 그 1시간 만에 파악하는 중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변치 않은 강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한 10여 년간 향림 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했었고 때문에 이 자리가 훨씬 더 반갑고 편안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1시간 만에 파악하는 중국 음식 문화라고 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하셔도 됩니다. 2시간 해도 파악 못해요. 그럴까요? 네. 제가 뭐 아주 고급술은 아니고 서로 다른 맛의 내용을 많이 맞추시는, 그러니까 많이 대답해 주시는 분들 한 명씩 드리고 그거 퀴즈입니까? 다시 다 수거해서 사장님, 바로바로 한 잔씩 주세요. 아이 안주가 없어 안 돼.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그거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 강의가 빨리 끝나야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오늘 좀 찐이랑 술 없으니까. 홍준다 찐 했는데 차에다. 야, 나 오늘 저거 다 마시고. 오늘 각일병. 그러면 이쪽만 하면 이게 전시가 떨어져.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당연히 위에서 가져가. 너무 그래. 손에 망쳐 이런 거 있어. 야, 이거 뭐 무슨 중국 술 야, 뭐야 이게 분명히가 되게. 와. 이거 또 이거 나왔어. 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제사상 같기도 하고 그 차례는요 처음에 도입부 지나서 역사적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중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개괄을 해보고 지역이 다양하니까 지역 음식을 좀 개괄하고 중국 차까지는 이제 안 갈 것 같고요. 중국 술까지 얘기하고 지리음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요리는 태국 요리. 태국 땡, 태국, 프랑스,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입니다. 터키를 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국, 뭐 이탈리아, 뭐 이제 여러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3대 요리에서 중국 요리가 빠집니까? 빠지죠. 절대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자체는 인간의 어떤 본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나라나 민족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읽어내기 좋은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중국 음식은 세계적인 음식이고 또 우리 주변 생활 속에 또 깊숙이 하고 들어와 있고 세계 3대 요리의 하나인 만큼 이제 중국 문화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중국 음식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중국 음식이 발달했는데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인구가 많다. 리액션 끝내줍니다. 네, 그런 거 좀 이따 더 얘기할 거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식욕을 아주 일찍부터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예기에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을 경전에서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사람들이 그 관념 속에
이렇게 깔고선 음식을 발달시켜온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서경도 그 중국의 경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국정을 다스리는 8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서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초기 그 정식 역사죠. 정사에도 백성은 먹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는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제 동아시아 3국 한중일만 보면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 여기 계시는 이공간처럼 교회가 많잖아요. 일본 가면 빠칭코. 근데 중국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음식점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집 사느라고 돈 쓰고 일본 사람들은 저축하느라고 돈 쓰고 중국 사람들은 먹느라고 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중국인의 이제 기본 관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어느 나라나 민족보다 중시해 왔어요. 그래서 식위천, 음식이 바로 하늘이다.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고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가장 그 필요한 기본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카푸어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 사람들 의식주라고 하지만 식의주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그죠? 이게 재미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식동은 뭐 이런 거는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중국에서 그 음식에서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냐? 3대 요소는 색향미예요. 자, 향을 중시한다라는 건 한국 음식의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향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중국은 향신료를 훨씬 더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향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부여를 또 많이 합니다. 의미 부여하고 뭐 형태, 영양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것의 총체적인 어떤 조화. 중국 사람들은 조화를 엄청 또 균형 조화를 관념적으로 중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에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중국은 이제 관시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시의 나라의 이유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치로 개인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동심원 구조로 형성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밥을 먹어줍니다.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어요.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친하고 싶으면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신뢰를 쌓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인에게 음식은 같이 먹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소주 한 잔에 그러는데 칠顿饭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가 이제 양이 크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살찐 양이 아름답게 보였던 고대의 어떤 그 관념이 이렇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넉넉하고 푸짐한 음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먹고 음식이 남아 있어야 잘 대접한 거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싹싹 긁어 먹어야 아우 잘 먹겠구나, 잘 먹겠구나 이제 이런데 그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음식 기름지잖아요. 언제부터 기름졌어요? 그 맞추면 선물 나오나요? 네, 대략 송나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말하자면 식용유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식물성 기름이 보편화되고 철제 웍이라든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의 발전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는 건데 그 전에는 당나라 이전에는 볶음 요리가 기록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북송시기에 들어와서 보이고 남송 이후에 기름져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선생님, 자, 그 당시에 볶음 식용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식용유 송대 이후에는 상업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생산력의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서 무슨 기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이제 동물성 기름을 많이 썼었는데 식용기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두유라든지 종유, 그러니까 이제 씨앗에서 짠 유채 기름을 많이 썼죠.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옥수수는 좀 후대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이후에 들어오니까. 자, 양귀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다는 음식은 뭘까? 자, 여기 그림에 뭐가 보이죠? 호떡입니다. 오, 호떡. 그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외래 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K컬처로 이제 K푸드가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데 당나라 이전에 중국 음식에 가장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줬던 것은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아랍으로부터 들어온 이른바 서역 문화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역에서는 이제 터키에서부터 발원한 그 빵밀, 제분 기술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수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원형들이 다 외래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제 그 항해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대항해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육상 실크로드가 동서 문명의 주요 루트로 작용을 했고 거기로부터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아니죠. 명청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아랍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렇게 이슬람권은 중국 문화하고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앞서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자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재료,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식이 가장 그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소류, 그 다음에 향신료류, 과일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음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역에서 들어온 것도 호자를 써요. 북에서 그렇죠. 자, 그래요? 왜 호자를? 왜? 오랑캐 호자. 오랑캐 호자. 그래서 자기네 이제 필분 다 이 오랑캐니까. 호자는 북쪽이 호자 쓰고 서쪽은 류자로 쓰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융이라고 서류. 하지만 네. 이 서역에서 들어온 거에는 호자를 많이 붙였습니다. 오. 네, 호떡도 그렇게 그래서 써야 되는 거. 호떡, 뭐 호밀, 호도, 호추, 뭐 호로자식, 그게 다 오랑캐야. 그럼 후추가 아니고 호추였어요? 후추가 아니고 호추였어요? 원래 호초의 그래서 의미를 뭐- 아. 네. 그럼 그래서- 원래 파는 없었나요? 원래 자생파가 있었는데 그 서역에서 들어온 품종들이 계량품도 훨씬 좋은 계량품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온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호밀.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호떡은 진짜 몰랐네. 네. 그리고 어쨌든 수박 같은 경우에 이제 서과라고 하는데 이 선역서자 같은 아프리카 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음식 문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당나라 이전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기 분식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쌀이나 밀을 그냥 통으로 먹었지 이렇게 뭐 까서 그렇죠. 먹질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거는 쌀하고 다르게 이렇게 껍데기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알갱이를 채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채취하려고 그러면 다 부스러져요. 그래서 통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밀은. 그러니까 재분을 해야 되는 대량으로 재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기술은 이제 서역에서 더 먼저 발달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거를 발효하거나 아니면은 이 수타국수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는 중국이 이제 더 앞서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로 넘어가면 이제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건박한 문화가 사실은 지배적이었지만 송나라 때 유독 그 하남성 개봉이라고 하는 당시 병경이라고 했는데 이 그 수도는 엄청나게 상업적 발전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음식의 외식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할 그런 그 야시장이라든지 독립 룸이 100개가 넘는 요리주점, 뭐 무슨 빙수 같은 뭐 이런 디저트류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그 옛날에 발달할 만큼 이 말하자면 하나의 미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식 산업과 함께 성장했던 시기가 이제 송나라인데요. 송나라의 이 변경, 수도의 번화한 상업거리를 묘사한 굉장히 유명한 풍속화가 있습니다. 그게 청명상하도, 청명절날 그 변화가의 상업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흥성흥성한 것을 묘사한 그런 그림인데 굉장히 긴 장축의 그림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술집, 밥집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그래서 그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민간이 이랬고 또 궁중으로 가면은 이제 금나라한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마는 휘종, 흠종, 그 이제 북송의 마지막 두 황제가 있는데 이 휘종이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그냥 뭐 사치향락에 빠져가지고 시 읽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휘종이 자기 신하들 거느리고 여러 종자들의 이제 서빙을 받으면서 화려한 가든 파티를 즐기는 이 문해도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의자에 식탁을 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원래 당나라 이전에는 다 분찬제였습니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독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안동김씨 종가에서 그러듯이 일본도 그 문화가 넘어가서 아직 남아있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그 위진남북조 시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시기죠.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분열 시기가 이어지는데 그 북쪽에 5호 16국이라고 해서 여러 이민족들이 그 왕조들이 세우고 명멸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방 어떤 유목민족의 문화가 중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원래 좀 입식 문화를 이렇게 그 생활에 입식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영향이 점점 이렇게 한족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식탁에 앉아서 모여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송대하고 관련해서 그 말씀드릴 것은 중국인들이 이제 개인식기를 쓸 때 숟가락을 잘 안 씁니다. 거의 100% 젓가락만 이용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송나라 때부터 그렇습니다. 왜 송나라 때부터인가? 면식이 송나라 때 보편화돼요. 그러니까 국수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수를 집어 먹으면 숟가락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을 하면서 편하네. 그리고 걔네들 밥도 뭐 이렇게 부슬부슬한 그런 그 안남미 그 인디카종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에 없고 이렇게 막 그게 흉한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저도 그래서 하도 이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도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점잖지 못하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자포니카로 부르는데. 네네네.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국물 요리 국물 이렇게 직접 떠 국물 먹을 때는 샤오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식집에서 쓰는 거 비슷한 근데 일식집에서 쓰는 거는 이게 좀 더 홈이 더 깊게 파여 있잖아요. 숟가락도 더 크고 중국 사람들은 훨씬 더 작은 걸 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북송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북송 시대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있었고 그 중국 북쪽에 그 다음에는 그 여진족의 금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영토는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금나라한테 사실상 북송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황실의 혈통 하나를 어디다 세워가지고 남쪽에 이제 항주에 이제 수도를 이제 놓고 명맥을 이어가는데 항주라는 데가 그 하남성보다 훨씬 남쪽이고 굉장히 여기가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의 요리가 남방의 자연 환경을 만나면서 훨씬 더 이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유양어라든지 송수어갱 지금 보시는 거는 아주 고급 생선찜인데 이 요즘도
전해지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아주 또 고급 그 생선살 수프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게 지금도 유명할 정도로 어떤 미식이 그 수도를 옮기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굉장히 오른쪽 요리가 송수어갱이라고요. 송수 갱이요? 갱. 양갱처럼 국갱자입니다. 국갱자. 네, 그러니까 맑은 그 국물의 요리는 탕이라고 하고요. 약간 이렇게 전분을 풀어서 걸쭉하게 한 국은 이제 갱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양갱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양갱. 안 찾아봤지만 관계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몽골족이 지배를 했죠. 근데 몽골족은 음식 문화가 발달한 데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구이 그리고 양고기를 중심으로 한 육류의 섭취라든지 전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도 센 거를 어느 정도 먹었어요, 음식을. 근데 점점 화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익혀 먹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몽골의 지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은 이제 세계 유라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뭐 중동 이쪽 지역의 음식들이 이렇게 전래되는데 가속화하는 그런 영향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순대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신선로라든지 뭐 안동 소주라든지 그리고 뭐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보듯이 어떤 만두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 시기에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원나라 때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요리의 언제부터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까요? 청나라 때부터 하니까. 거의 정답입니다. 이야. 이제 크게 보면 명청 시대인데요. 명청 시대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장류의 사용의 변화인데 간장이 송나라 때부터 있었지만 이게 대량 생산해서 보편화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명나라 때 자본주의 맹하라고 할 정도로 이 상업이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간장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감칠맛 나는 다양한 어떤 미식의 발전에 어떤 가속화 요인이 되었고 그게 청나라 때 더 말하자면 발전을 하면서 청나라 때의 음식이 오늘날의 음식하고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의 어떤 그 발전 그 패턴은 송나라 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때는 주원장 같은 사람이 처음에 황제가 되면서 굉장히 건박한 그런 문화를 초기에는 보였었는데 명나라 후기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맹아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정말 뭐 남방의 주요 도시들은 굉장히 상공업이 융성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황제들이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명대 후기에는 그냥 뭐 조정이 아예 나가질 않아요. 십상시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앙 집권이 굉장히 악화됐겠죠. 대신에 이제 또 민간에선 상공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사상적으로도 개화가 되면서 그때 뭐 양명학 좌판이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끝간데 없이 긍정하는 그런 개성해관 가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음식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미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생겼고요. 소설 금병매가 이제 명나라 말기에 나오는데 금병매에 보면 음식이 280가지나 거론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상어 지느러미. 그러니까 금병매는 야한 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묘사가 세밀해서 당시의 시대상이 잘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사회 소설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시기가 지나서 청나라 때 중기에 이제 홍루몽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잘 쓴 대표적인 이제 소설이 있죠. 장편 소설인데 이제 청나라 때 한 귀족 가문의 이제 흥망성쇠를 그린 소설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귀족 가문들이 음식을 어떻게 즐기고
했는지 만들어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청나라 중기의 음식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책들도 유명한 것들이 청나라 중기에 나오죠. 조정집이라든지 원매라는 유명한 분인의 수원식단. 수원식단은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나오는 요리들이 오늘날의 요리하고 근접한 것들이 많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는 이제 만한전석.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궁중연회 상차림의 끝판왕. 거죠. 왜 만한전석이냐? 자, 청나라 때는 만주족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만주족은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족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금나라 여진족의 후예들인데 자기들의 문화를 잃지 않고 한족에 동화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째 그 황제인 강희제가 자기 60세 환갑을 맞이해서 이제 한번 상징 조작으로서의 쇼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전국의 65세 초고령 노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을 궁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벌인 게 그거다라는데 이거는 사실 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만주족식 상차림하고 한족식 상차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 황족들은 그러니까 만성만 먹어왔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같이 먹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회유, 포용의 그런 어떤 신호탄을 쏜 셈이죠. 그래서 적게는 108가지에서 많게는 한 300가지.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고 아니면 하루에 2끼씩 3일간 먹었다는 거. 저 안쪽에는 손이 닿나?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아마 긴 젓가락으로 모형으로 만든 젓가락 안쪽으로 돌리는데 저기까지. 안쪽 긴 젓가락으로 상위에 올라가서 드셔도 돼요. 배달의 주지. 야, 가운데 누가 하나 서 있어야 되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궁중 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제국다운 그 청나라를 이제 제국이라고 보잖아요. 한족, 만주족, 회족, 몽골족 여러 민족을 통합한 이제 그런 제국으로 보는데 그 제국의 어떤 그 궁중 음식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한때는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만한전석 먹기 개모임이 홍콩, 대만, 광동 이런 데서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행이 좀 많이 그런 요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약식으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이렇게 가격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 있잖아요. 자금성의 그 동쪽에 이렇게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해공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방선반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궁중 요리를 모방해서 파는 이제 그런 음식점이죠. 그렇게 해서 만한전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약식 코스로 팔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정도만 먹어봤는데 좀 더 풀코스에 가까운 것을 먹기도 했고. 얼마쯤 돼요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은 네, 뭐 제가 뭐 간단하게 한 뭐 8가지 정도 나오는 거를 한 20여 년 전에 한 우리도 몇만 원 정도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좋고 물가가 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격동기를 오랫동안 겪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천국에 나뉘며
신의 혁명, 그 전에 청일 전쟁, 또 뭐 중일 전쟁, 국공내전, 또 공산화된 다음에 또 뭐 대약진 운동에 문화대혁명까지 진짜 뭐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이 차분하게 발전하기가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문화대혁명 시기는 모든 어떤 자본주의적인, 전통적인 혹은 어떤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싸그리 이제 비판을 당하고 파괴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퇴보하고 획일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도 이제 외국인이 가면 호텔에 머물 수 있었는데 전국 호텔의 그 셰프들을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양성을 해요. 획일적인 레시피를 교육시켜갖고 전국의 호텔의 음식 맛이 다 똑같은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말하자면 개혁개방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다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그 발달하고 개인들이 이제 음식점을 내고 이러면서 이른바 가상체라고 하는 그 집밥 요리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얻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대만하고의 어떤 교류도 활성화가 되면서 홍콩 대만은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해온 도시니까 이미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겠죠. 이게 이제 또 분점을 낸다든지 뭐 그 비슷한 요리를 한다든지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음식이 발전해 오고 있고요. 근래에 이제 그 변화 추세를 보면 요즘은 그 앱으로 배달하는 그 음식 그 배달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더합니다. 저 베이징에 작년 말에 그 일주일간 가 있었는데 이게 라이더들이 이제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데 행인 반 라이더 반이에요. 엄청나게 배달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외식 배달 음식의 대중화 보편화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고 전국에 고속철도망이 쫙 깔려 있고 하니까 전국의 어떤 그 지역 음식을 웬만한 대도시 가면 전국 음식 다 맛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그 지역 가야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자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많이 브랜드화 됐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음식을 재발견해서 재포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서양 것, 외래적인 것 이런 것까지 도입해서 혼합 퓨전을 많이 추구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매운 거를 못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접하면 한국 음식 너무 매워요 막 그랬는데 매운맛이라는 게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운맛이 거의 전국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와 반면에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차 또 다른 측면에서 담백한 것 찾고 또 친환경 재료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고량주 많이 먹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와인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의 최대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네, 생산국으로는 한 7위 정도 하는데 소비량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인값이 만약에 올랐다면 중국인들이 올린 거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점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남방에 차밭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은 차의 나라니까. 근데 이제 커피 소비가 느니까 차밭을 갈아엎고 커피를 짓고 이런 현상도 벌어졌고요. 중국인들이 또 찬 거는 절대 입에 안 대지. 찬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식당 가도 이게 위에 안 좋다고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음료들이 점점 또 소비가 증가하는 그리고 생식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먹던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먹기 시작한다. 그런 변화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족 기준입니다. 한족 기준의 어떤 전통 식습관을 이렇게 핵심만 개발하면 일단은 곡식을 주식으로 하고 익힌 음식, 볶은 게 많겠지만 그게 이제 위주고 육식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채식이 기본이고 거기에 육류를 곁들이는 형태의 그런 식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화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거나 이렇게 균형을 갖춘 이런 것을 한족들은 예로부터 중시해왔고 지금도 대체로 이런 틀은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문화의 블랙홀이라는 식으로 많이 형용이 되기도 해요. 외래 문화를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거 받아들이는데 좀 말하자면 조금 그 허들이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예로부터.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것도 들어오면 선불교로 확 바꿔버리고 자기화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측면에서나 보이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서양 음식도 얘기했지만 맛있는 거 그냥 다 받아들여. 그게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음식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변의 어떤 중국 음식 하면 불변의 뭐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 혼종의 음식 문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으로 중국 음식이 세계 3대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혼종적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정형화된 틀이 없는 게 중국 음식의 역설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음식 몇 가지나 될까요? 아까 김용민님들이 그랬는데 궁금하다. 대략 찍어요? 네 5,200개. 너무 찍어. 택도 없습니다. 만 개 갑니다. 만 개 갑니다. 네, 일단 최소한 만 단이고요. 중국이 23개의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개의 성이 예를 들어서 광동성이 1965년도에 요리전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음식이 5,500가지였어요. 65년도에. 65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의 가짓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 사실상 무한대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음식이 3대 음식이라고 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뭘 할지. 맞아요. 뭘 중국 음식 모르게. 통으로 하려면 야 니네 뭐 잡종 음식인데 이게 어떻게 이거 뭔가 좀 김치.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김치 하나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똘똘한 하나가 그래서 없네. 중국 음식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자, 중국 음식이 진짜 다양성은 뭐 세계 최강이죠. 네, 압도적입니다. 자, 재료 자주 쓰는 재료만 3,000종 정도 된다고 하고 많게는 10,000종 이상의 재료를 쓰고요. 조리 방법만 해도 수십 년 전에 10,000몇천 가지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조미료도 적게는 50종, 많게는 그러니까 조미료 향신료 다 포함해서 수백 종을 쓴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조합하고 그거를 약간 또 변주하고 이러다 보면 음식이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또 변하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나라가 크고 또 기후대만 해도 한 대부터 10대까지 여러 가지 식생들이 부포하고 또 문화적으로 계속 어떤 다양한 민족들이 혼용을 하고 한 데다가 신계숙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류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맛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한 곳이고 저는 플러스 더해서 이거는 보면 황제의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만한저석에 보듯이 이게 이제 백성들의 고열에 기반을 둔 것이긴 해도 어쨌든 중앙집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보듯이 일찍부터 상업적인 그 외식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자,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이 메뉴판을 달라고 하면 메뉴 책을 줍니다. 한참 넘겨보고 옛날에 사진도 없고 그럴 때는
뭔지를 모르니까 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음식문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음식문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잘 골라보세요. 네. 일단 제가 살려고 그리고 한국에 손님이 많이 와요. 제 장기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 대접할 때 내가 멋지게 쫙 조합해가지고 딱 시키고 싶은데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음식점 단골집에서 음식책 메뉴판을 빌려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공부하고 이거는 먹어볼 만한데 그러면 가서 또 시켜 먹고 근데 실패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제가 이제 중국의 웬만한 지역은 다 다니면서 실제로 먹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나 이 어떤 지식이 이제 쌓여서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디엔차이 음식을 시키는 게 하나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음식이 다양해서 중국 사람들도 보통 한 10명 정도 원탁에 모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의 성격 고려해야지, 연령대 고려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입맛도 고려해야 되지, 종교도 고려해야지, 지역도 그래요. 네. 가격도 이걸 거기다가 재료가 겹치면 안 돼요. 조리법이 겹치면 안 되고 이 처음에 전체부터 특별 요리부터 쫙 이렇게 해서 안 겹치게 해서 디저트 탕까지 이거를 조합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요리 주문 하나의 학문이라 할 정도로 요리 가짓수가 많아서 중국인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그러니까 음식점마다 딱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제시를 해서 그냥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사실 무한대의 음식을 다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살던 지역에서는 그게 쉽게 되는데 장악을 하니까 다른 지역 가면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그 지역 음식을 제가 소상인을 모르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국 음식하고 중국 음식을 그냥 좀 거칠게 비교를 해보자면 대부분 뭐 느끼시겠지만 중국 음식이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죠.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박하고 중국 음식이 화려하다면 우리는 정갈함 쪽이 강하고 중국 음식이 기름지다면 우리는 담백하고 발효 음식을 중국인들도 꽤 먹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생거 생음식은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인들보다 많이 먹고 탕찌개류는 우리가 훨씬 다양하고 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복건성 같이 탕이 유독 발전한 지역이 있지만 대체로 볼 때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이제 중국의 음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재료부터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미나는 게요. 중국은 조리기구는 너무 단순해요. 그래갖고 이제 밑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중국어 주시 이바다오서 텐시아 중국 셰프는 칼 한 자루로 세상을 음식하는 중식도 한 자루면 그냥 뭐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둔탁하게 생겼지만 섬세한 칼질이 가능하고요. 오래 사용해도 힘이 덜 들대요. 섬유질파괴도 적고 이걸 이제 채도라고 어쨌든 합니다. 이게 여자한테 무겁죠. 저. 그래서 조리사가 옛날부터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거야. 네,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조리를 많이 하고 집에서도 남자들이 많이 조리를 하죠. 자, 중국 음식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페인트가 있죠? 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중일 음식에서 한국의 음식은 발효의 맛이고 일본의 음식은 칼의 맛이고 카레가 아니고 카레의 맛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음식은 불의 맛이다. 중국 음식은 음식 조리의 기술이 3알이라고 하면 불 다루는 것이 7알이라고 중국 음식의 성패는 불에 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맛있게 제대로 하려면 중국식 그 중화풍의 화구가 있어야 돼요. 무엇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센 화력이 가능한 그냥 우리 저 가스레인지 갖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덕션도 안 되겠네요. 되기는 되는데 자꾸 요 한 3가지 정도만 있으면 다 돼요. 이 웍이라고 하는 거 석확자라고 하는 한자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솥하고 냄비의 중간쯤인데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고 둥글고 철판이 얇아가지고 불의 어떤 열의 전달이 아주 손쉬워요. 그리고 이거를 손잡이로 스냅을 줘서 이 말하자면 음식이 잘 재료하고 섞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어지간한 그 조리가 다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로 또 전파돼서 쓰기도 하죠. 자, 중국 음식 기름지다라고 하는데 기름을 왜 많이 쓰게 됐을까? 일단 물이 안 좋다.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물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특히 북방은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쓰되 웍이라든지 강한 불을 씀으로써 기름을 쓰지만 기름을 적게 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막 다 파괴될 것 같지만 워낙 빨리 옥가능이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건강에 크게 해롭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보온성도 있고 그리고 중국 음식의 볶음 요리 보면 물녹말을 많이 씁니다. 물녹말은 기름하고 수분이 있는 재료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면서 음식을 부드럽게 해주고 조리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고온도 용이해주고 그리고 빛깔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게 해줍니다. 더 재밌게 하라는 그런 식으로 아침에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 공부하고 와서 네네. 여기는 조용하게. 여기 조용하고 자, 여기 관용어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요수이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기름지다 그러면은 벌써 약간 느끼하다. 조금 느끼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중국에서 이게 좋은 말이에요. 기름기가 많다라는 거는 이익이 많다,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확실히 많이 쓰는 게 중국의 마트에 가보면 마치 이제 러시아의 마트에 가보면 보드카 막 자바라 5리터짜리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5리터짜리. 거기 펌프 달려있고 식용유통이 그렇게 생긴 걸 팔아요. 그거 보면 야 얘네들이 정말 기름을 많이 쓰긴 쓰는구나.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기름 많이 먹으면 산성화 될 거 아니냐. 너무 막 비만화 할 거 아니냐. 차를 많이 마시고 또 잘 어울리는 증류주를 먹고 네, 그런 것이죠. 자, 지역별 음식으로 들어가서 자, 십리마다 발음이 다르고 백리마다 풍속이 다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자, 우리도 그렇지만 자, 경상도 전라도 방언이 다른 거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언어가 달라지는데 음식도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7대 방언이 있지만 하위 방언까지 한 100몇십 개 방언이 있는데 말이 다르면 음식도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이 이제 큰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남방하고 북방으로 나누는데 남북방의 경계가 뭐냐면 요 황하하고 양자강 사이에 있는 동서로 쭉 뻗은 질령산맥하고 질령산맥에서 또 동서로 이어지는 회수라고 불렸던 회하, 질령회하선의 북쪽하고 남쪽은 강우량 자체가 달라요. 남쪽이 강우량이 많고 온난나습하고 북쪽은 한랭 건조합니다. 지리에서 800mm 선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강수량 그래서 질령산맥은 북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 자체가 식생이 달라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반농사 위주의 밀 문화고요. 남방은 논농사 위주의 쌀 문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별해서 남미 북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균화유지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한국에서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쪽의 귤이 흑개가 크게 된다. 그렇죠. 남쪽에서 달고 커다란 귤을 생산하는 이 귤나무를 회수 이북에다 갖다 심어놨더니 작고 심 탱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환경에 따라 사람이 이제 기질이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어떤 딱 중국의 어떤 남북방의
기후에 따른 어떤 식생의 변화. 식생의 어떤 차이 이거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말입니다. 북방은 양고기를 비롯해서 육류 생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북방은 양면 문화로 이렇게 압축하기도 하고요. 남방은 어미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는 수산물, 특히 이제 민물고기나 어패류를 더 많이 먹죠. 장강이 흐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남방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특히 광동 지역 상당히 작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근데 북방 가면은 보통 키가 큰데 왜 북방 사람들이 클까 했더니만 밀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고기 아니고요? 고기. 고기도 고기나 유제품도 있죠. 고기나 유제품도 있는데 주식이 밀이니까. 근데 밀이 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격이 크고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밀을 분식을 먹어야 배가 든든하다라고 믿어요. 우리랑 반대죠. 반대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중국 여행 많이 다니는데 저 운남성 서남 쪽에 그 쌀문화 지역이죠. 운남성에 혼자 로컬로 이제 이동을 해서 로컬에서 이제 그 현지 투어에 중국 팀으로 이제 유일한 한국인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의 각지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한 3끼쯤 지나니까 저 하북성 북방에서 오신 그 노 부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왜 미리 없냐고. 완통을 줘야지 맨 30끼 쌀밥만 주냐. 그래서 처음에는 왜 화를 내는지 몰랐는데 아 이게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든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토가 뭐냐면 주먹만한 안고 없는 찐빵 여기다가 이제 반찬을 담아서 이제 다른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렇게 화를 낼 정도로 이게 이 사람은 그렇구나. 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이 맨 밑에 30리고 40리 면이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적혀 있는데 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쌀떡을 먹으면 30리길을 갈 수 있는데 면식을 먹으면 분식을 먹으면 40리길을 간다. 이게 북방 속담입니다. 그죠? 우리는 야빵 먹고 되겠냐? 국수 먹고 되겠냐? 문제는 거꾸로요, 거꾸로. 어릴 때부터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북방 사람들은 거칩니다. 그래서 음식도 거칠어요. 양 따지고, 근데 남방은 섬세해요. 그래서 이제 질을 더 따지는 이제 그런 음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가 더 발달했겠습니까? 당연히 남방이 발달했습니다. 자, 중국의 지역별 입맛을 동서남북으로 아주 단순하게 개괄한 중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말 중에 난티엔 베이시엔 뚱나 시수안이란 말이죠.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고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다. 자, 북방은 건조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제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짜게 먹어줘야 돼요. 특히 몸 많이 쓰고 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남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탕수수도 많이 나오고 열대 과일류 이런 것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식에 그 많이 이제 그 적용이 되면서 단맛을 선호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는 맵다 그러면 어디예요? 사천인데 왜 동쪽이 맵다라고 그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산불이 그렇죠. 이 옛날 기준인 거죠. 옛날 기준. 옛날에 그 중원의 핵심은 허난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남성. 하남성의 동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남성의 중원 문화의 발원지의 바로 동쪽에 이 매운 거를 좋아하는 이제 동이계의 산동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파. 이것도 막 생파를 즐기고 이 산도뿐만 아니라 북방의 면집 가면은 이번에 김용민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그 누구나 갖다 먹을 수 있도록 마늘을 항상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집어갈 수 있게 그 마늘을 까가지고 생마늘을 반찬 삼아 먹는 거예요. 국수 한 젓가락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가 또 산동하고 또 이렇게 기질적으로 많이 산동해가지고 이게 워낙에 이 파를 좋아하고 마늘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쪽은 입맛이 맵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우물 속에
몸을 던졌대요. 근데 마침 이제 외출했던 아들이 돌아와니까 애야 어떡하니 며느리가 우물에 빠졌단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파 한 다리 우물에다 툭 던졌더니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우물로 갔다. 이게 산동의 우스갯입니다. 네, 그런 어떤 우리 전어 비슷하네 전어. 집 나가면 네. 자 서쪽은 시다라는 것은 며느리 기분 나빠. 죄송합니다. 네. 자 서쪽은 시다라는 거는 이제 그 하북성의 이제 서쪽에 있는 산서성 거기는 이제 식초로 가장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황토고원 지대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물이라든지 산물을 계속 섭취하면 이게 체내 결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칼슘을 분해시켜주는 식초를 계속 먹어왔던 음식에도 많이 넣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산서성 그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지역에 없는 문화가 음식점에 가면 테이블마다 식초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식초를 따라 먹는 개인 종지가 하나씩 다 나와요. 네,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식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서인은 그 별명이 식초단지. 그리고 옛날 전통시기에 이제 결혼 혼처를 이제 물색할 때 그 집이 부잣집인지를 보는 기준. 식초 항아리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전란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식초단지. 네. 자, 중국의 4대 요리 하면 광동 요리 일단. 네, 광동. 광동 요리. 너무 어렵죠? 네. 네, 삼천 요리입니다. 스찬 요리, 북경 요리, 대중 요리. 북경도 비슷합니다.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4대 요리는 산동, 사천, 회양이라고 하는 건 강소성 요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동 요리.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남성, 절강성, 안희성, 복건성을 합쳐서 8대 요리라고 하고요. 자, 북경 요리는 그 산동 요리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하이 요리는 회양 요리 예,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대 요리 계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대 요리 그러면 뭐 단일한 혹은 몇 가지의 요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통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광동 요리 1965년에 공식 요리가 5,50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통이에요. 계통. 예. 그래서 차이, 시, 체계라고 중국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거칠게 비유를 하면 산동 요리는 관료의 음식이다. 사천 요리는 백성, 서민의 음식이다. 회양 요리는 문인들의 음식이다. 광동은 옛날부터 광저우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항구의 그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상인의 요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요리는 남방이 압도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면은 4대 요리 가운데 저 하늘색으로 표시된 노체, 산동만 유일하게 북방 요리고 나머지는 다 남방 요리고 8대 요리로 해도 산동 요리 그 노체만 북방이고 나머지는 다 남쪽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한눈에 그 요리가 발전한 지역이 보이고 지금은 이 바다를 낀 동남부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물산이 풍부한 곳이니까 요리도 발전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중국 음식 있잖아요. 한국식 중국 음식의 기본 바탕은 산동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산동. 술 제일 많이 드세요. 자, 산동 요리는 이제 그 노나라, 공자의 고향 노나라가 있던 지역이란 노체라고 하는데 4대 요리 혹은 8대 요리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깁니다. 왜? 중원 문화가 발원한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자, 그리고 자, 왜 여기가 요리가 발달했을까? 북방임에도 불구하고 황하라고 하는 젖줄이 하류가 산동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화북 평원이에요. 그리고 산동반도는 중국에서 가장 큰 반도입니다. 바다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자연환경이 가장 이제 그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 이후로는 계속 어디가 수도였어요? 금나라부터 베이징이 수도죠. 베이징이 800년간 연속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이 또 음식도 발전했는데 베이징에서 가까우니까 궁중 요리사는 산동 출신이 가장 많이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궁중 요리뿐만 아니라 북방 여러 지역의 이제 음식 문화의 토대가 됐고요. 또 산동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근현대 한국의 중국 음식에도 가장 밑바탕이 됐고, 참고로 일본의 중국 음식의 기본 바탕은 아마 남쪽 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건입니다. 우리나라 군산에 중국집이 많잖아요. 네, 거기 보면 다 산동에서 왔다고. 그렇습니다. 인천도 산동에서 오고. 네, 우리나라 이제 중국집 가면 라조기, 기스면, 깡통기, 유린기 다 기자 들어가죠. 그게 닭고기 게자의 산동 발음의 음변이에요. 거기서 벌써 딱 나오는 거죠. 네. 짜장면 이것도 이제 짜장면이 이제 산동계죠. 어쨌든 육류를 많이 먹고 짭짤하면서 또 풍성한 것, 그리고 이제 공자의 고향인데 공자가 워낙 존숭되다 보니까 그 후예들이 연성공이라고 하는 자기를 물려받으면서 계속 황궁 같은 건물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자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면 황제가 직접 오기도 하고 흠차 대신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얼마나 고관대작을 잘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공부체가 이제 연애요리로 발전하기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게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연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된 것을 보고 계시고요. 자, 중국 음식 하면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 비행기,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다,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 음식 자체를 형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제일 맞아떨어지는 지역 음식이 어느 지역일까요? 광동 요리 같아. 광동 요리 같아. 네, 광동이 식재료의 다양성으로는 사실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음식이라면 광주라는 말이 있어요. 시자의 광주. 그 다음에 중국의 베니스라고 하는 그 이제 수조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비단으로 유명한 항저우에서 멋진 비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광저우에서 먹는다, 이런 이제 속담도 있습니다. 수저 광주. 광동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옷차림은 좀 호름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먹는 데는 돈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산다고 할 정도로 먹는 데 아주 진심인 사람들이 광동입니다. 그러니까 식도락이 발전하고, 그리고 원래 옛날에 중원에서 한참 떨어진 변방이다 보니까 이 변방 지역의 어떤 음식 문화적 특성도 있어서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소동파가 그쪽으로 이제 그 유배 갔다가 거기 음식 문화에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던 막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다를 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사대 요리에 비해서 해산물을 훨씬 많이 먹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저우가 옛날부터 중국의 남대문이라고 해서 천년상도, 천년의 그 상업도시, 외국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동남아나 서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소스류, 퓨전, 뭐 이런 어떤 음식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광동 요리 하면은 4대 요리 가운데서도 가장 고급 요리. 그러니까 중국 어느 지역을 가도 이제 광동 요리 집들이 있는데 보통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한국인들도 그런 데 가서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 먹을 정도로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해산물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요. 중국에 비싸지니까. 물고기 같은 거 나오면 대부분 민물고기라고 보면 됩니다. 해산물은 중국인들이 다 누구나 싼 값에 소비할 정도로 이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업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공급 부족. 자, 근데 중국에 이제 화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화교가 있는데 화교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바로 광동입니다. 70%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복건이 30% 정도. 근데 복건계는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갔고 광동계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퍼졌어요. 근데 광동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진 게 또 광동 음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딤섬 같은 게 유명해진 것이 그와 같은 화교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인데 유명한 음식점 가 보니까 뭐 코끼리 조개에다가 악어, 뭐 거북이, 물방개, 물방개도 그냥 네, 뭐 그런 거 다, 뭐 개찌렁이, 개미알, 뭐 별거 다 먹습니다. 다 먹는다고 했잖아. 뱀도 많이 먹습니다.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 잠깐 빼고 다 먹는다 했잖아. 뱀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원숭이 골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곰발바닥 이런 건 뭐야 금지됐고요. 저기 코끼리 조개. 뭐예요? 저게? 뭐라는 거요?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 그리고 이제 애저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저. 이렇게 또 델리 요리 이런 구이 요리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광동 요리를 이제 뭐 이렇게 차려놓은 그 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담백하다 못해 한국 사람한테 좀 싱겁다. 굉장히 이제 그 재료를 좋은 거 쓰고 잘 조리한 것 같은데 약간 싱겁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광동에도 여러 번 갔는데 딤섬 하면 만두가 맞습니까? 만두 종류가? 네. 만두 아저씨. 그렇죠. 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은 딤섬 그러면 그냥 생어만두 막 이런 만두류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 밀가루를 이용한 작은 스낵류를 가리키던 말이 맞아요. 근데 딤섬 문화가 확장되고 이제 발달하면서 무슨 닭발이니 천엽이니 뭐 무슨 뭐 선지도 있고, 네, 뭐 죽도 있고 별의별 게 많아서 이게 한 800종에서 뭐 1000종 이상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딤섬은 뭐 한자로는 점심이죠. 네, 광동식 발음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아침 시간에 차와 함께 먹는다 그래서 일종의 뭐 브런치 개념으로 차와 함께 천천히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사업 얘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즐기는데 이거를 얌차라고 합니다. 광동말 음차의 이제 그 광동식 발음인데요. 왜 이걸 얌차라고 하느냐? 차를 먹는 거를 사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무조건 딤섬집 가면 차는 무조건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더 비싼 거 먹으려면 돈을 더 내고. 그러니까 차는 무조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얌차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중원에서부터 내려온 만두류 문화가 점점 이쪽으로 내려가서 서구적인 베이커리 문화까지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광동식으로 발전한 것이 딤섬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매운 요리로 유명한 곳은 그렇죠. 중국의 고추는 언제 전래됐을까요?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아니 정말. 자체가 나온 거니까. 명나라 후기로 그러니까 한 16세기 중후반에 네. 16세기 중후반에 동아시아 삼국 가운데는 여러 설이 있는데 중국에 제일 먼저 전래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해안으로 이렇게 전래가 들어왔는데 이제 동남 해안 지역은 매운 거를 먹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관상용으로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안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내륙의 호남성, 모택동의 고향인 호남성 쪽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면서 점점 서남 쪽 또는 서북 쪽으로 이제 고추가 퍼져 나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에 보편화된 건 17세기 이후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도 뭐 김치 맵게 고추 넣은 거는 한 18세기 전후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멕시코에서 또 왔으니까 뭐 그죠? 네. 이게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전래된 작물이라 폭군의 셰프 보면은 우리나라가 고추를 써가지고 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약간 뭐 어거지로 뭐 하면 뭐 이렇게 말이 되는 그런 자 요즘에 마라탕 많이 먹는데 마라가 양념 이름일까요? 마라가 많이 들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맛의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맛의 이름.
맞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매운 거고 자다가 깨서 매운 게 나는 맞습니다. 자다가 오. 자, 사천 요리도 또 이게 강렬한 맛의 세계입니다. 마라라고 할 때 마는 절일 맛자. 그래서 얼얼한 매운맛을 마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야 먹지 마라 해도 먹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맵게 먹느냐? 얘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사천이 좀 남쪽이잖아요. 아열대 기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구 덥잖아요. 거대한 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천 분지가.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 습해요. 1년에 300일이 흐려요.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겨울에는 뼈골 시리는 추위, 습도가 높으니까. 여름에는 막 후덥지근해.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어서 풍습을 제거하면서 관절염 예방하고 추위도 극복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운 거를. 근데 그거는 샨샤댐 이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샨샤댐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이제 고추가 전래되기 전에는 산초류 화자오라고 하는데 그거라든지 생강, 염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매운 맛을 즐기는 지역이 어딘가를 이제 빨간 표시를 한 건데요. 색이 짙을수록 더 매운 겁니다. 피랑카는 없네요. 네? 태양가는 없습니다. 네. 자, 동북 지역이 맵네요. 동북은 이제 조선족. 조선 매운맛이. 자, 여기쯤이 이제 호남성인데요. 왜 사천에 고추가 들어가고 운남 귀주 이쪽까지 이제 전파가 됐는지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명나라 말기에 장헌충이라는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반란에 성공을 못하고 광군에 쫓겨가지고 사천 지역은 원래 옛날에 반란 세력들이 숨어 들어가죠. 옛날에 삼국지에서 유비가 그 입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리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반란에 성공 못한 그런 어떤 울분 때문에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 현지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도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얘네 이제 또 잔당 소탕해야 되잖아요. 청군이 내려와서 장헌충 세력을 또 싸그리 또 이렇게 쓸어냅니다. 그러고선 전염병 창고라고 이래갖고 이 살기 좋은 그 하늘의 곡간 같은 곳이라는 이 천부지국 사천이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여기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 이주를 시킵니다. 서쪽은 티벳이잖아요.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동쪽에 호광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호남 사람들을 이리로 정책 이주를 시키는데 그게 중국의 역사상 이민 역사상 가장 그 중요한 이민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호광 전 사천, 그러니까 호광 사람들이 사천 지역을 메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고추를 갖고 들어오고 그래갖고 사천의 원래 매운맛하고 이게 믹스가 되면서 근데 여기가 이제 또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더 서남 쪽 운남 귀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남 지역이 다 매운맛을 즐기는 지역이 된 거죠. 자, 사천 요리 그럼 다 매울까요? 아니겠죠.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천의 명요리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개수벤치. 이거 저 빨간 거 고추 아닙니다. 구기자입니다. 고기자. 이게 사천 요리는 다 뭐 서민적이고 맵냐 막 이런 그 비아냥을 받으니까 사천의 그 최고의 셰프들이 아주 작심하고 만든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맑은 냉탕에 무슨 배추만 좀 예쁘게 장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 육수가 육해공의 최고의 육해공 재료로 아주 정성 들여서 고안낸 맛있겠다. 국물에다가 이거를 예쁘게 배추를 삶아낸 게 개수백채 한수에 많이 차여서 되게 유명한 이게 사천 요리다라고 하죠. 사천 요리 다 매운 것은 아니고 사천의 맛은 뭐 마라도 있지만 아주 진하고 강렬한 복합적인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사천 맛에 대한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천 맛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그리고 또 사천 요리가 더 근대화해서 발전된 거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충칭에 있었잖아요. 사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일 전쟁 기간에 이게 국민당 정부부터 해서 중국 각지의 사람들이 일이 이제 말하자면 피난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 사람들이 또 자기들만 않겠습니까? 셰프들도 들어오면서 전국 각지 음식이 기존의 사천 음식을 더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천 요리가 더 유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좀 저렴하면서 소박한 요리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길거리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토끼머리 구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토끼 머리구이? 토끼머리 구이입니다. 토끼머리. 양머리도 먹고요. 뭐 돼지 머리도 돼지 뇌도 먹고. 아니 근데 그 중국이나 이런 남부 지방에 가 보면 이렇게 사 먹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이제 네, 가정에서 네,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데 예. 거기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사 먹고 그러는데 바쁘니까 특히 아침 식사는 그게 거의 바쁘니까 그러면은 예전부터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게 예전부터 그랬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중국은 여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일하고 누가 뭐 남자가 밥을 많이 하지만 저녁밥 같은 해 먹어도 아침에는 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냥 가볍게 뭐 이게 뭐 들고 다니면서 근대화 이후에 그게 그런 문화가 발달됐다고 근대화 이전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근대화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지. 집도 그래서 이제 사천 요리 그러면 이제 아우, 마파도 맛있게 국사에서 생겼다. 예, 뭐 공보게장이라든지 어양육수라든지 흔히 매워도 아주 맛있는 매운맛.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사천 요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사천을 시켜. 그리고 이제 버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버거. 버거는 사실은 이제 몽골족의 영향으로 북쪽에 맵지 않은 청탕에다가 고급 양고기를 먹는 북경식 샤브샤브 수완 양록 이게 이제 더 오래되고 전통식인데 사천식도 이게 또 다른 이제 유명하죠. 현지에 가면 그냥 아주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현지인들은 먹습니다. 특히 그 발원지인 충칭에 가면 너무 맵게. 저게 뭐예요? 메뉴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충칭의 원조 겁니다. 원조. 그 재료가 고기예요? 국물이 있는 거예요? 국물이에요, 저게. 아 국물이 있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고추기름이 이만큼 떠 있습니다 위에. 아, 저 고추기름이 떠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첫 끼에 저거 먹으면 대부분 배탈. 난 저거 뭐 불고기인 거. 네? 소기름이나 뭐 그런 동물 기름에다가 화자오랑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추기름을 내 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매운맛을 중화시키려고 깨 소스나 땅콩 소스를 많이 먹는 편인데 그건 외지인들이 먹는 식이고요. 거기서는 그냥 마늘 간 거에다가 그 쪽파 썰어 놓고 고수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샹차이. 자, 4대 요리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건 이제 회양 요리인데요. 회양에서 회의 양은 우리가 전라 그러면 전주 나주 뭐 이렇게 하듯이 지명 글자잖아요. 네. 그 회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강소성의 지명인데요. 회안이라고 하는 그 주울레라고 들어보셨죠? 조선나이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양저우는 강택민의 고향이 이제 양저우입니다. 여기가 경항대운하라고 해서 이제 명청 시대에 불류의 대동맥의 중간 거점이 있던 곳이에요. 수나라 때도 이제 대운하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운하의 거점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국가 전매 사업이었던 그 염업 있죠. 소금업.
이걸로 이제 재벌이 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금융 재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남북의 맛이 겸비가 됐어요. 합쳐지는 거지. 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제 요리가 발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청나라 걸륭 황제가 너무 여기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한 6번 정도 순행을 가기도 했죠. 자, 여기는 이제 볶음 요리보다는 담백하고 정갈하고 또 아주 섬세하게 조리한 그러한 요리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볶음밥을 왜 보여주느냐 하시겠지만, 양주 그러면은 양주 볶음밥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볶음밥입니다. 뭐 나시고랭도 있지만 이제 뭐 볶음밥도 하나 시키자. 그러니까 볶음밥을 하나의 요리의 차원으로 승격시킨 게 이제 양주 볶음밥입니다. 뭐가 특별해요? 이거는 이제 먹어봐야 알아. 일단 그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재료를 쓰고, 그리고 이게 쇠금반이라고 옛날에 불렸는데 금빛, 황금빛이 돌려요. 중국사는 황금빛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금을 갈아 넣은 반.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밥이라기보다 요리네 이렇게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물 생선류를 많이 해양채. 먹고요. 저거는 샀어. 저거가 이제 쟤 그 누구야? 다람쥐 모양으로 그 조리한 일종의 탕수어인데, 고급 쏘가리를 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한 거예요. 만들었구나. 다람쥐 모양이라고 해서 송수꼬이라고 이제 다람쥐 쏘가리 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민물 장어. 통째로네, 통째로. 그리고 이제 민물 탈게찜, 맛있겠다. 이건 상하이로 유명한데 군침이 그거 돈다.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아주 고가로 아주 즐기는. 리본도 달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이 다 그 수산물이 많고 담백하죠. 그리고 이제 칼솜씨가 굉장히 좋죠. 요게 진짜. 이제 문사 두부탕이라고 유명한 이제 네. 두부탕인데, 네. 두부를 이렇게 머리카락 가늘게 썰어가지고 그 이야. 두탁한 중국 식도로 아이고야. 이게 이제 그 궁중 음식이 되기도 했죠. 선별겠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북방에서 유래 또 전래 되고 뭐 먼저 시작했던 만두류가 이쪽에 와서는 이제 미식화돼가지고 왕만두인데 이렇게 안에 육즙을 즐기는 그런 이제 만두. 빈곤으로 가기 전인 거야.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줄레 고향 회원에 있는 유명한 물루라고 하는 네, 이렇게 탕바오 이렇게 빨대 꽂아서 먹는 이제 이 탕바오 하는 집은 오른쪽 있는 게 빨대군요. 그냥. 빨대. 빨대구나. 취향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1949년에 드디어 이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국연을 하는데 당시에는 인민대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당시 최고급 호텔이 북경반점이었습니다. 북경반점. 여기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이게 초대해가지고 북경반점이야? 개국연을 벌이는데, 이 당시 외교부장이었고 또 총리이기도 했던 주울레가 이제 21가지 메뉴를 최종 결제를 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어느 지역 음식이었을까요? 해양. 저도 해양 요리를 지금 해양 요리 하는 담백해서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양 지역 가서 제대로 네. 된 음식을 여러 번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광동 음식은 비싸지만 좀 우리 맛은 좀 싱겁고, 정말 맛있는 음식은 제가 볼 때는 해양 요리가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뭘 더 나오기가 힘들어. 일부는 들어왔을 거예요. 일부는 어디 갔을까요? 일부는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교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교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해양 요리 하는 집들이 일부 그러니까 유명한 중식당에 있을 텐데, 그만큼 여기는 이제 맛이나 유명세에 비해서 한국하고 좀 아직까지 인연이 좀 적어요. 유명한 데를 안 가봐서 그래. 쌈맛이야 쌈맛. 그러면
넌센스에 가까운 퀴즈 하나. 그래서 음식이 가장 맛있는 도시 어딜까요? 넌센스예요, 저기. 센스와 넌센스의 중간쯤. 그냥 찍어보세요. 던져보세요. 홍콩. 좋습니다. 베이징. 베이징! 누굽니까, 베이징? 나. 베이징! 아니, 물론 이건 절대화할 수 없어요. 이게 신계숙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베이징이냐? 베이징에는 외국 대사관이 다 들어와 있죠. 외국의 그 기업의 그 분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사들이. 그리고 800년의 중심지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여러 지역의 그 지자체 또는 지방의 기업들이 중앙 정부의 어떤 동태를 살피고 로비도 하고 하려고 다 사무소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는 빌딩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빌딩에는 호텔도 들어가 있고 자기 지역 음식을 파는 식당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 지역의 음식 가운데 가장 고퀄리티의 음식을 한 지역에서 맛보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다. 베이징이다. 절대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술 중국. 마지막 술. 네. 드디어 피날레. 네. 중국 술 하면 떠오르는 뭐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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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량주. 고량주. 짜오량. 자, 칭따오.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량주하고 중국 술하고 뭐 어떻게 달라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 이 증류주를 백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 원료가 수수, 고량이기 때문에 이제 고량주라고 수수가 하고요. 고량이구나. 근데 중국에서는 고량주, 까오량주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럼 빼갈 빼주는 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의 증류주는 몽골리안 루트를 타고 보편화됐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안동, 개성, 제주에 이제 증류주가 나타나. 그 고량주를 중국말로 뭐라고? 까오량주. 까오량. 그러면 자오량 아니에요? 자오량 아니에요? 까오량. 몽고 지배 이전에는 고량주가 없었어요. 서역에서 화학 좀 고량이 한 12세기 정도에 중국에 그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전에 재래종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외래종이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자, 그 증류법은 이제 연금술사, 아랍 연금술사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죠. 그래서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자비를 입은 하이안 이 사람이 명을 했다고 하는데 몽고가 여기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몽골리안 루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는 뭐 브랜디나 스카치 위스키가 되고 러시아로 가서는 보드카가 되고 중국으로 가서는 백주가 됐다. 백주. 왜 백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 위스키는 옥통에 숙성을 하기 때문에 옥통에 이게 색이 배어가지고 진한 색을 내지만 중국은 항아리에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이 달라지지. 이제 흰 거죠. 그래서 흰 술이라고 해서 마이주, 백주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국식으로 약간 후지 좀 이상하게 발음한 게 빼주가 되겠고요. 자, 고량이 주 원료이지만 다른 그 곡물도 쓰고요. 당연히 이제 누룩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빼갈은 뭐냐? 빼주. 자, 빼주랑 빼갈은 달라요? 사실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흰술이기 때문에 흰백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건자는 간체자인데 마를 건자에 드라이하다라는 드라이. 그 다음에 그 아동할 때 아자는 그냥 전미사로 의미 없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중국어로 읽어보면 마이깔. 예. 그러니까 증류주인데 드라이한 그런 술이다. 그런 말은 빼갈로 가는 거. 그래서 마이깔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상표로 한 그런 술도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명칭과 유래 시기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백주를 이제 유형별로 나누는데 향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1, 2, 3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다수파는 1번 농향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가 이제 농향형이고요. 요거 농향형이고 얘도 농향형이고 그런데 농향형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먹어보면 교수님이 이거 파인애플 향, 뭐 사과 향이 나요, 과일 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보통 농향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요게 그만큼 인기가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오량의 노주노교, 명주를 가져왔던 생생표정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정방, 그다음에 공부가주,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연태, 네, 이게 다 농향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향형은 이제 간장향이 나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호가 갈립니다. 간장향이 강하면서 드라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반은 좋아하고 반은 이게 좀 불편해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만 처음에 제가 피트 위스키 먹었을 때 제가 라프로이그로 시작했거든요. 잘못 샀는 줄 알고 버리려고 했었는데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입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트 위스키는 호가 분명히 갈리잖아요. 피트가 석탄 냄새가 나니까. 피트가 그러니까 토탄이라 그러는데 2탄 토탄. 네네네. 근데 어떤 위스키의 그 얘기에서는 그 처음에는 그 위스키를 수출로 제공 그 숙성을 증류를 해가지고 색이 이제 무색 우리 이거 백주처럼 무색이었다가 영국 정부가 이 어차피 그 스코틀랜드에 그 과세를 하면서 추세를 높이니까 이제 밀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밀주로 가는데 이놈들이 밀주를 하면서 이제 수출 이용해가지고 토탄 이용해가지고 수출 만든다는 걸 수출 이용해가지고 그 위스키를 만든다는 걸 알고 수출자가 과세를 하니까 사실 토탄은 잘 안 타거든. 연기만 잔뜩 나고. 그래서 토탄을 연료로 썼더니 오히려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훨씬 더 고급 술이 됐다. 그렇게 이제 네, 어쨌든 그 메가가 그걸 이제 훈연식으로 그 색깔을 입혀갖고, 그러니까 향기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피트 위스키잖아요. 어쨌든 조금 호가 갈릴 만한 그런 특이한 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끌어오는데 그게 이제 장향형인데 요게 제가 오늘 장향형을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향형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드카 같다. 이제 그러고 한국의 안동소주 비슷하기도 하고 향이 제일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향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곡향과 누룩향이 나지만 향이 약한 거가 이제 청향형이고 청향형 중에 대표는 그 삼수변의 분주입니다. 분주가 중국의 그 증류주 가운데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어요. 산지성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분주는 준비를 못했고 대만의 이제 금은고량주 많이 하실 텐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쌀 향이 나는 미향형도 있고 기타 향형으로 뭐 약향형이 있는데 약향형으로는 이제 귀주에 동주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동주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8대 백주 가운데 8대 명주를 얘기를 하는데 좀 출입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섬서성의 이 서봉주, 사천성의 전은대구, 사천의 노주노교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향형 중에 그 조상, 농향형 중에 조상.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귀주 마오타이주 이게 이제 장향형의 대표이자 중국의 국가대표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다는 산서성의 분주, 사천성의 오량의, 귀주성의 동주, 명주입니다. 그 다음에 안희성의 고정봉주. 그리고 요즘에 뭐 천지람, 몽지람, 해지람 이거 많이 좀 접하시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급 브랜드로 이제 새로 출시가 된 거고, 그곳에 이제 모 회사에서 나온 게 이제 양하대국입니다. 이게 이제 몽지람이 농향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소성의 명주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20살 정도에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고량주를 이렇게 접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는데
근데 그때 먹었던 고량주는 좀 붉은 색깔의 고량주고 향이 지금 이런 고량주 향이 아니라 좀 다른 향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뭔가 약재 같은 거를 첨가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겹청주는 아까 말한 분주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뱃잎하고 치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색깔도 있고 달달하게 만든 거고, 우리 뭐 오가피주처럼 뭐 이렇게 한약재 넣어가지고 그 오가피주도 다 증류주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냥 증류만 하면 흰색일 없죠. 수밖에 없어요. 색이 없죠.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술도 그 술은 근데 언제 주시나요? 지금 이게 말씀 끝나면 바로 드리겠어요. 지금 근데 말씀 빈속에 먹으면 이게 다 탈라십니다. 음식하고 같이 하면. 아니 여기는 좀 이렇게 도수가 이게 다 대부분 50도 넘는 거, 전부 50도 넘는 것만 갖고 왔어요 제가. 와. 여기 장들 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먹으면 다 여기 다가 자또 자, 중국 중류조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좀 어디일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중류주니까 지수님이 맞춰봐요. 아까 강조하셨는데. 수찬이 구이조 스촨. 오. 사실상 정답이 나온 겁니다. 구이하고 수찬 자, 보십시오. 사천성하고 기주성 중국의 서남부인데 사천성 동남부에 노주라고 하는 데서 이 노주노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량액도 되게 고급 술인데 그게 이제 근처에 의빈에서 나오고, 마오타이하고 이 동주이 나오는 데가 이 기주성의 쭌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중국 백주의 금삼각, 그러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질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좋은 미생물도 잘 서식을 하고, 그래서 백주가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라, 사실 성급 행정구는 아니지만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그 백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도 남방이 지금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남쪽이 없네. 그 내륙이잖아 저기는. 연태고량주 중국에서 유명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거겠죠. 맞습니다. 하나도 안 유명하고요. 네, 선동 싼술이죠, 싼술. 싼술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싸우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저가 술이고, 산동에서 연태가 무슨 연태가 기엔타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자, 제가 그래도 위안을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요.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 이게 상호적이고 좋습니다. 처음에 좋은 술부터 먹읍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향형별로 향이 약한 거부터 강한 쪽으로 그럼 가야. 취해서 나중에 몰라요. 뭔가 아니야. 처음에 비싼 거. 아유 선생님 말 따라. 처음에 비싼 거. 처음에 비싼 거. 아유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 해. 나중에는 그냥 맹물 먹어도 고량주 맛 나. 아니 지금 벌써 다 한잔 공부는 양상 안 가. 이엔타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네. 얘가 그래도 족보가 있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어느 회사냐? 족보가 있어 보여요. 중국에 그 3대 포도주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장휘라고 하는 포도주 회사입니다. 짱이. 광동성 출신 인도네시아 화교 장필사라고 하는 기업가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 와인을 먹고 완전히 이 꽂혀가지고 프랑스 가서 여기저기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중국에다 와이너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중국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옌타이 지역에 갔더니 보르도하고 막 지형도 비슷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먹힌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 회사가 됐고, 무려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기업을 일궈서 아시아 최대의 포도주 생산 회사를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게 옌타이 강향입니다. 네. 근데 옌타이는 그 한국어 독음으로 읽으면 연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을 중북,
자장면, 짜장면 막 이렇게 된 소리를 자꾸 넣으려고 아, 그러니까 얘한테 거센 소리를 좀 내야 이제 중국 스럽다라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사실 마오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대주인데 모태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는 이제 봉화대 같은 봉화산 같이 예, 그런 지명이거든요. 신호체계 근데 뭐 연태라고 뭐 사실상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저기 아시아 최대라고 그러면 저 포도주가 아시아 조원에는 이렇게 좀 수출도 되고 그러는 별로 안 될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워낙 소비가 내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수만 해도 14.5억이야. 중국에서 이거하고 그 짱이 포도주하고 왕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천진인가 뭐 하여튼 천진. 세 가지인데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중국에서 가장 술 잘 마시는 지역은 어딜까요? 북방 지역. 네? 제일 동북 그렇죠. 삼성이겠죠. 동북 삼성이겠죠. 뭐. 그것도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산동이 2015년 자료고 이게 근거가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동이죠. 산동이 압도적인 1위예요. 야. 그리고 43.1%. 네티즌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제일 심리적으로 우리 인상 속에 많이 먹을 것 같냐 그러면 다 산동이라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술 좋아하고 잘 먹고 또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데다가 한국 사람들 잘 먹는다고 해서 산동에 가면 뭐 글라스에다가 막 따라주고 저게 데일리예요? 아, 근데 저번에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그러니까 이게 흡수한 저도 거? 안 믿겨지. 아 저기 1인당 소비량이에요? 네, 그리고 몇 도짜리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압도적이네.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산동 인구가 워낙 어렸을 때 많잖아요. 우유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먹잖아. 술을 먹고 자란다는 거. 하여튼 북방 사람들이 많이 먹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 사람들이 굉장히 근림도 많이 먹습니다. 필름도 있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동북 삼성 인구 합쳐봐야 저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산둥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뒷부분에 이제 차 얘기는 좀 예. 패스를 스킵을 하고요. 뭐이 차 얘기는 다음 2차 다음은 사실 또 뭐 예약. 사실 뭐 이게 뭐 메시지 별로 없는 내용이지 그래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네. 중국의 음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그러면 하나의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음식은 혼용과 변화를 끊임없이 해와서 혼종적인 음식 문화를 보이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족 중심의 그 몇 가지 식습관의 특징은 여전히 변화 가운데서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은 뭐 이모당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세계 문화 나아가 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음식은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국인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다음에 앵콜. 너무 재밌었어. 질문도 받아야지. 다음 또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저기 우리나라 소주는 뭐 오이 소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량주는 뭐랑 이렇게 섞어서 먹을 때 제일 일단은 고량주는 안석 너무 높으니까. 보통 안석 그러니까 술 자체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안 섞어 먹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네. 그 우리처럼 도수를 낮춰서 먹거나 거기다 하이볼 토닉워터 같은 거. 선생님 오늘 이제 수강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고픈데 강의령을 따르면 오늘 중국에서 어떤 음식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건 선생님들
드시고 싶으면 아무거나. 이게 좀 시켰고. 아 근데 중국에는 증류주 모든 증류주를 그냥 다 고량주라고 부르는 건가요? 맥주라고. 빠이주. 중국 백주도 수수, 빠이주. 모든 증류주는 백주예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진으로 통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엽 청주 같은 그런 특별한 그 색깔을 내는 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그냥 주엽 청주라고 뭐. 아 그러니까 우리 강 교수님 말처럼 우리 인구 10만 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한국에도 뭐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에 아니라 남한 땅에 98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 다 있는 거고 그걸 자꾸 하나의 어떤 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좀 잘못된 거지. 다양성을.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제가 없다고 사실 들었는데 그게 1시간짜리 강의 내용인데 아, 그래요? 그 한국화돼서 중국에 없는 게 훨씬 많고요. 애초에 원형은 중국에 있었을지 모르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짜장면 한국 요리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짜장면이라고 다른 형태의 원형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실까요? 올라가시죠. 명강이 감사합니다. 양장피 뭐 이런 것들도 거기는 없다는 거. 명강이 박수. 박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어잖아. 그 황어에 아까 고원지대 레슨은 전부 몽골에서 불어온 황사가 쌓여가지고 형성된 거니까 물이 진짜 안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강연인데 막판에 되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술과 이제 빨리 마음 먹고 빼마. 자, 술 위로 올라갑시다. 음식을 시켰으니까. 근데 선생님 요 강의는 되게 좋은 강의인데 다른 데 강의에 많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 긴장 부담 이런 걸 많이 느껴갖고 선생님 이런 거 제가 특강 같은 거 제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떠나서 또 사업 하려고. 요청 들어와도 어지간하면 안 해요. 강의 너무 좋은데. 우리니까 한 거야. 내가 가져올 뻔했네. 우리니까 오신